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그 경력 특채 시험에 국어 과목 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국어라는 과목은 시작이 모두 다 똑같이 제로 베이스 에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모국어 화자 이고 국어라는 과목이 우리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 혹은 문해력, 글자를 쓰고 이해하고, 그지? 글을 이해하고 하는 능력이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출발선이 저 앞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뒤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독해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난독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난독증은 치료를 해야 되는 일종의 병이잖아요. 그 난독증이 있다.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서 본인이 난독증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난독증인 건 나는 치료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어 시험에서 비문학 문제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문항에서 뭐 많게는 6문항, 그리고 더 많게는 9문항까지 출제된 적도 17년도에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보통 뭐 세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된다고 하면, 네가 정말 난독증이라면 그 세문항에서 5문항 나오는 비문학은 버리고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선택을 해라.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겠느냐? 아니면 그 부분은 버리고 독해력을 많이 요구하는 비문학 문제는 버리고 다른 데 집중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막상 국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었어요.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었어. 되게 기뻤지. 다른 학생이 잘 본 것보다 더 많이 기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이 자기가 그리는 독해력이 별로 안 좋다, 이 정도 수준이지 난독증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근데 괜히 본인이 그냥 좀 쫄아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런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가 수능을 봤을 때 국어가 9등급이었다. 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1등급도 4%지만 9등급도 4%잖아요. 하위 4%잖아. 그러니까 9등급도 흔치 않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도 있었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국어가 출발선은 모두 다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나마 좀 정직한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 자신의 노력으로 넘을 수 있는 만한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출발선이 좀 더 앞에 있는 독해력을 좀 갖추고 있으신 학생은, 그러신 분은 좀 더 유리하긴 하겠지. 그지? 근데 넘을 수 없는 선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건 뭐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부를 할 때는 전체 체계를 좀 잡으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국어에서 문법이라고 한다면 음음부터 출발해서, 가장 작은 단위인 음음부터 출발해서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문장,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 문법의 단위가. 그럼 우리가 어절을 공부하고 다시 음절로 갔다가 이렇게 학습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음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학습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문학을 공부한다 라고 얘기하면 문학의 이론에 대한 학습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작품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고 해야겠죠. 그지? 그래서 이 전체의 체계와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전체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의 전체 체계를 보여주는 건 목차예요. 목차.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든 무슨 책에 목차 있죠. 목차와 소제목을 잘 살피면서 그 과목의 전체 체계를 좀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국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시험에 나오는 그 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있지. 그지?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 학습이 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법이라고 하면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뭐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했다. 라든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 다음 중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명사형 전성어미가 뭔지, 그러니까 관형절이 뭔지, 그러면 문장이 중의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라는 개념을 알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문법에서 나오는 개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문학 과목이다. 그러면 내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역설적 표현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우의적인 표현으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의적인 표현이 뭔지, 그리고 세태를 풍자한다. 라는 얘기가 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세태를 풍자한다. 그럼 풍자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개념일 거야. 막연한 그런 건 있을 거야. 근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사용되는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냥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버릇 을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사용되는 용어들 있지. 비문학도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한다. 그럼 여기서 보면 통시적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구조적인 원인이다. 그럼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막연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시험은 다 용어의 싸움이에요. 이 용어를 어느 만큼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시험은 시험의 경향과 수준에 맞게 국어를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간다 하면은 끝도 없이 너무 어려워지거든. 제가 여기에 보잘것없이 혹은 관계 있는 단어를 제시해 놓은 건 이건 여러분 이제 문법 영역에서 띄어쓰기 문제, 띄어쓰기 문제에서 그럼 보잘것없이를 보잘, 것, 없이 라고 띄었어야 할까? 아니면 다 붙였어야 할까? 아니면 예를 들어 관계 있다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관계랑 있다라는 단어를 띄었어야 할까? 붙였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은 붙여서 써요. 붙여서 써. 근데 이 단어들이 붙여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단어들이 붙여 쓰는 건 사실은 우리 소방 국어의 시험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왜 나열했냐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경채를 준비하던 어떤 학생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 그리고 국어를 되게 잘했는데 얘가 나한테 질문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이. 그리고 이제 없이가 붙는 말 중에 붙여 쓰는 단어들이 뭐가 더 있냐? 라는 걸 질문을 했었어. 근데 내가 대답은 해줬어. 내가 대답은 해주고 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참 나한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들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띄어쓰기가 나와.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출제가 돼요. 근데 띄어쓰기에서 출제될 때 예를 들어 조사의 띄어쓰기,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어휘의 띄어쓰기, 뭐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런 단어들처럼 합성어의 띄어쓰기 는 사실은 우리 시험, 소방 시험의 국어를 좀 넘어서는 단어들이야.
근데 이제 그 작년에 그 학생은 이런 걸 너무 많이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깊게 공부를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의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모의고사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가 이번 모의고사는 좀 쉬워. 쉽게 출제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점수도 좀 올라가야 돼. 90점 이상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점수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지. 뭐 80점이든 70점이든. 이렇게. 쉬운 시험은 고득점을 맞고, 만약에 문제가 좀 고난도로, 출제된 시험이다. 그러면 좀 점수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그러니까 수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너무 깊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수의 특징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거의 모의고사 점수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국어 시험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준에 맞게 오히려 깊이 있게 학습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렬에 맞지 않는 이런 것까지 뭐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이런 것을 너무 깊게 학습할 필요는 없다. 라는 점에 좀 유의하시고 혹시나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어려운 문법적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다 같이 틀릴 거야. 다 같이 틀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점에 우리 수준에 맞게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전부 다 한 번 학습했다고 해서 뭐 기본 이론을 한 번 학습했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꼼꼼히 봐서 한 번에 다 끝내야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빨리빨리 넘어가서 전체를 반복해서 보는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문학도 뭐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전체. 비문학도 전체를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해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넘어가는 거야. 그랬다 두 번째 볼 때. 그래서 왜 회독수를 높여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1회독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또 보이는 게 있거든. 그래서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반복해서 그래서 회독수를 높이는 것. 그래서 유의해 주시고